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족 밥상 앞에서, 명절 밥상 앞에서 북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집안에 따라서는 이런 이야기가 통하겠죠. 펜스한테는 밥 한 끼밖에 대접 못했는데 그 김여정과 김영남 두 사람한테는 밥을 뭐 5번이나 대접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고, 그 사람들 체류비를 뭐 정부가 지출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북한의 퍼주기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좀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남북관계가 좋아짐으로써 생기는 한반도의 실익이 뭐냐를 이야기할 가족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인사드리는 어르신들은 다들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극들 중에 다수는 남북 통일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분단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겠죠. 올라가서 푸른 나무의 음모론과 최민희 의원의 현실론이 이렇게 맞부딪혔던 적이 있는데, 방송으로. 예, 들었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암묵적이란 표현이 최순실 선고 같은 데서도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암묵적으로 굳이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아도 북조선은 핵무기 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으니 대화합시다. 또는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꺼내진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 알았으니까 대화부터 하자고.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정도 분위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올림픽 끝나고 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하고 핵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모시라고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핵폐기의 용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저는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핵폐기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안 내려온다. 핵도 포기할 수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이런 거겠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삼지연 관현악단의 현송월 단장 등 주요 관계자가 또 만났더만요. 그 장면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남녘 동포들이 공연을 보면서 뜨겁게 화답하고 환호하여 만족을 표시하였다 하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해요. 북한 앵커도요. 북한 방송 이제 보도로 나오는 거 보니까 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 있잖아요. 수령님께서는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요거 말고 그보다 한층 더 그 삼진악단의 창법이 훨씬 더 대중화된 것처럼 좀 부드러워졌다. 왜냐면 이게 문화 차이에 의해서 좀 거부감이 생기고, 북한 조선중앙TV만 해도 인민들을 선전선동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액센트가 잔뜩 힘이 들어가서 A4 용지 한 장 읽으면 거의 기절할 것 같은. 최순실이 법정에서 판사의 그 모든 그 법에 대한 해석이랄까 법리 판단을 듣고 있는 것만큼이나 힘들잖아요, 우리 그래서 입장에서. 최순실이 화장실 갔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보면 남한과 북한, 최근에 그 남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홍준표가 한번 어그로 끈 적 있죠. 우리를 정체불명의 남한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불러? 대한민국. 사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북한이 아니죠. 북한은 북조선이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는 한국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북이라는 거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문맥상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서 하는 건데, 그 쥐는 그러면 평소에 그러면 한국을 갖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항상 정확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면서. 남쪽의 대한민국 이런 뜻이죠, 남한은. 그쪽에서는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용어를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어쨌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관계가 엄청 좋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튀어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 때 아베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이 끝나면 즉각 개시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한미 군사훈련은 내정의 문제다, 아베 총리가 직접 거론하는 건 곤란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자유한국당의 딱 분위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그 비논리적인 논리가 이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는 게 왜 내정 간섭이냐.
거기에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이 있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그 많은 군인들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정 간섭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비논리적인 논리죠. 미국 태평양 함대의 미군 수많은 미군들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일본하고 미국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미일 간의 문제고 걔네들 내정이고 그건 니네들 내정이고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군사훈련 문제는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네 내정이 맞거든요. 왜 남의 나라 일에 감나라 배나라를 하는 게 자기들이 맞다고 그거를 우기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론이 정치인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빼 군사훈련 합동훈련 하지 마 그러면 내정 간섭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걔네들 말대로 하면 이거 좀 엉뚱한 논리를 갖고 이건 말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최근판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건데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일본 의원들 중에 한 명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생각해봐라. 그게 무슨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이 빠져줘야지. 저는 이게 한미훈련이 왜 내정 문제냐라고 이렇게 막 칭얼거렸다는 일본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홍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돌려주고 싶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좋아지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게 자유한국당 쪽 부류란 말이에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인기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잃으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지. 근데 그들의 원리로 따져가 보면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모여있던 집단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아버지까지도 친일파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해온 방식은 친일의 역사를 덮기 위해서 북한을 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색깔론이 아직까지도 있고 북한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4분짜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데 역도 패당 나왔던 그런 내용들처럼 그들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들의 일자리를 잃어요. 먹고 사는 짐에 있어서 당장 타격이 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민당, 자한당, 계열사 같은 그 의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일본은 지금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일본의 역할이. 그리고 일본이 동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를 맺고 있는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무식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도 그렇고 그 동남아시아들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북한의 특사 파견 문제가 나옵니다. 그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일단 최소 올해 안에는 간다. 정상회담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를 보실 때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요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주요 책임자들의 보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들 개인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대북 특사단장의 임종석 그 단원 중에 한 사람으로 국정원장, 서훈국정원장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식의 워딩은 그냥 관계자가 추측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만 감지하는 거지 나중에 확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죠. 제 생각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서훈 국장님이나 여러 국무위원들이 단원이 돼서 특사단을 꾸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자가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은 전화 통화를 하는 그 사람은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감지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죠. 거기다가 앞에 딱 걸지, 꺽쇠로, 단독. 단독. 지금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측성 기사에 좀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보도대로라면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웬만한 건 다 정권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보안 관계로서 국정원장이 같이 가는. 저는 좀 상징적 인물로 김용걸 위원장님도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위반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잊지 않고 항상 그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상징으로 김용걸 위원장님도 꼭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보내는 것처럼
프로포즈 할 때는 김홍걸 위원장의 위치가 더 맞는 것 같고 실무적으로 일정을 짜야 되고 또는 의제를 짜야 되고 할 때는 오히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예. 사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정상급 회담도 아마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의 반응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이 전 세계의 반응들을 보면 먼저 나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반응은 그것에 대해서 한국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미 대화를 미북 대화를 추진하다가 망가졌다. 딱 요런 논평이 나오고요. 미국과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그 환영의 그 반응들을 내쏟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북 대화가 북미 간의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 북미 대화까지 가서 평화협정까지 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지의 기사들과 정부 논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엔 북한이 무기 개발을 철회하기 전에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에 북미 대화가 성사되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 트럼프 발언이 하나 나옵니다. 그 트럼프 발언이 반드시 필요한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의해서 이례적인 발언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핵 개발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중단하면 우리는 2분 안에 멈출 겁니다. 나는 많은 핵무기를 없애고 싶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요. 이거 굉장히 좀 싸한 느낌이 들면서 이거는 뭔가 돼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김정은을 절대악으로 보고 그들의 거대악으로 보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북미 대화가 가장 간절한 건 김정은입니다. 평창에 왔을 때 펜스 입장에서 굳이 그 사람들을 본인이 먼저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만나보시죠. 근데 아쉬울 게 없는 입장에서는 더 무릎 꿇고 들어오기를 바라죠. 즐기는 거예요. 남한을 통해서 자기 형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하는 거를 즐기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 관계에서는 일본의 표현처럼 북미 대화를 추진했는데 미국이 거절해서 못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을 무작정 우호적 상대로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북한의 핵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국내 정치, 국외 정치에 있어서의 불편한 요소로 작용을 하면 북한이 핵무기라는 걸 갖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북한은 핵이라는 걸 협상의 어떤 미끼 같은 걸로 쓰는 거지, 그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나 용도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단 이 대화에서 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어떤 용도로든 간에 쓰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쪽 다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전까지만 생각을 하면 마차님하고 야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막 쌍욕하면서.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한참 막 끼어들었는데 막 끼어들면서 맞기도 했어. 막 주먹을 막 휘두르니까 야수가. 그러다가 지금 진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에서 내가 좀 잘못을 했어, 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는데 같이 맞상대하고 있던, 국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한 북한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국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이쪽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차님이.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받아주는 건 사실상 힘들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사람도 미국도 야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의 화해나 사과의 제스처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딱 그 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좀 상상을 해보면 청와대에서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몇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데, 하나는 이런 거죠. 북측에 이번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미 훈련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안 하는 건 미국과 국내 내부, 한국 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훈련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걸 먼저 설득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는 작년에 비해서 훈련 규모를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축소시키자. 그래서 이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을 열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그렇죠. 양쪽에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국과 북한과 우리가 동시에 테이블에 같이 앉기 위해서 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우의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한미 훈련에서 괄목할 만한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는 방법은요, 물론
이번에 안 하는 거 그것만큼 걔네들이 해피한 건 없겠지.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딱 몇 가지만 빼면 됩니다. 그 몇 가지가 뭐냐면 미국의 전략 자산, 폭격기,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F-32, F-22 요런 거 참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로 진입하는 문제, 요거 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상륙훈련만 빼면 북한에서는 그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야수님 말처럼 뭔가 지금 물밑에서는 조율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는 뭐 다들 예상할 수 있는데 특이할 만한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방송하는 날 전날 어제 얘기를 합니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라트비아 대통령한테. 그러면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백악관 회의에서 이런 핵에 관계된 굉장히 이건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의 발언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핵을 줄일 수 있어. 2분 안에 우리 화답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같이 맞물려 간다고 보고 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보면 8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 군축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핵무기를 줄이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루어졌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핵무기와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핵을 감축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잘만 열어가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국제적인 명분은 북한이 핵 동결 또는 감축 또는 폐기로 간다고 하면 세계적 여론은 니들 또 줄여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건 맞는 말 같고요. 어쨌건 간에 남북 화해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을 팟캐스트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요. 한 5년이나 10년쯤 지났을 때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구나라고 또 한 번 인식하게 될 날이 오고요.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그때 이러이러한 일로 뭐 김여정 이야기 나올 거고 최순실이 출소할 때쯤 그때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농반 진반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나름 양보를 하고 내적 관점에서 찍어 누르는 것 말고 자기 자신의 인내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다면 저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개 줘도 된다고 봅니다. 추석 특집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민심 우리 세간나라든다가 광주에 파견한 특파원 한 분 계시죠.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호남권 인사 이춘문 포럼광주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예.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추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광주도 그래요? 예,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은 좀 낫죠. 예. 그런 평가 마음에 드세요? 역사상 호남 너무 과찬이실 것 같은데. 호남 출신 중에 가장 재밌는 분. 혹시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팟캐스트 품평대 이런 거 하면 혹시 출품을 아니, 나오실 때마다 반응이 진짜 좋아요. 네. 구수한 매력. 그러면서도 인간미 풍기고 솔직하고 그리고 가식이 없고 뭐 이런 거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차피 이 방송은 이제 설 밥상에 올라가야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인데 정치는 확실히 생물이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당이 쪼개졌다 깨지고 민심도 뭐 지지율이 떨어졌네 올라갔네 또 이야기하고 있고 뭐 계속 이런 식인데 문재인 대통령 출범 첫 해에 비해서 그렇게 민심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민심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서서히 바뀌거나 하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이제 국민의당이 분당해서 사상 초유의 호남권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정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은 뭐 자민련이라든지 다른 정당은 그래도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 끼어 있었는데 이 정당은 그냥 호남 출신 지역구 인사들로만 만들어진 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잘 지내셨죠? 예. 아무튼 그 본론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이제 텔레비 보면 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평창 올림픽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훌륭한 지도자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중국하고 북한 미일 사이에 참 경계선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북고위급 대표단 김여정 선생이 뭐 통일에 좀 단초를 놓아서 역사에 좀 남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반하는 전쟁은 이 반도에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들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금방 이제 까불다가는 쌍코피 터진다는 쌍코피 전략을 들고 나오는 트럼프 얼굴이 좀 겹치는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예. 그동안 사실은 뭐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 뭐 11월 달에 했었는가요, 지난? 뭐 그런 정도에 와서 이제 쭉 전개를 해서 광주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용섭 출마 여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격차를 이 그룹이 상당히 좀 많이 벌려주면서 좀 겁을 주어가지고 좀 안 나왔으면 좀 광주판이 좀 더 재밌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 출마하게 됐는데 출마한 것으로서 다시 뭐 분석을 시작하고 또 출마자들은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너무 나가시지 마시고요. 예. 서서히 하시죠. 예. 뭐 세상이 좀 먹습니까? 호남권 특히 광주 같은 데는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풀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걸 굉장히 반기실 것 같고 사실은 이번에 새로 출범한 민주평화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거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과 계속해서 어떤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뉴스는 뭐 시대 정신을 거스릴 수 없는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뭐 뒷다리 걸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더군다나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북한 특사 뭐 이런 쪽도 있었고 북한 문제는 관심이 좀 많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재밌는 게 재밌다 이런 표현보다는 뭐 광주 쪽에 계시는 분들은 민주주의 의식이 높다 보니까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생각이 좀 전향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북 간의 평화가 와야 된다. 어떻게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고생하신다 그러는데 고생하시는 건 맞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려고 올라간 자리라고 보면 주어진 사명은 시대적 사명이라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꼭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문재인 패싱에 뭐네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가시적 성과가 지금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 북한 오시라고까지 나왔다 그러면 사실 진정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라면 비판할 지점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좀 진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제 마지막 목소리 내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그렇게 북한을 압박해서 김정은이 손들고 나왔다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면 미국이 말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그럼 북한과 이렇게 청만 쥐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거기에는 이제 북핵 폐기 이런 부분이 걸려 있겠지만 김정은도 북핵 폐기를 전제해 두지 않고 저는 김여정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과 관계 평화협정 같은 게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고 제재가 풀릴 수 있다면 우리도 단계적으로 북핵 동결 또는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마음의 준비를 갖고 저는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잡설은 빼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민심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분당이 됐고요. 정말 사상 초유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지역당이 민주평화당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요.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이런 거 해보셨죠? 예비후보자 등록. 그렇죠. 등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명함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깨도 들고. 그래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요.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도 있고요.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도 가능하고요. 선거군의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점점 개선돼가지고 좀 많이 알려야 된다. 또 정치 신인들한테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좀 확대시켰습니다. 지방선거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해보십시오. 1390이라고 전화번호 있습니다. 네, 제일 편한 것이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다 걸리면 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선거법 위반, 꽝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13일부터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된 건데 국민의당 분당하고 민주평화당의 출범 이게 지금 지역 정가에서는 어느 정도 화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에휴 니들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조금은 관심이 있죠. 근데 워낙 최근 뭐 여론조사에서 보시다시피 민주당 지지도가 뭐 한 72% 정도 가까이 가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분당되기 전에 한 13%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캐파가 좀 적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격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정치적 관심이 좀 높은 도시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쪽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좀 그래요. 전혀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 정당 지지도를 안고 구체적인 바닥 조직 작업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조직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폭이 넓기 때문에 구청이랄지 뭐 시청 이런 주변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파워가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맞겠죠.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완고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지역구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소속한 정당이나 이런 분들이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생기는 이런 엇박자 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예. 그게 어느 정도 뭐 지지율이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역 기반의 정당들이 많은 형태에서 그 지역의 현역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굉장히 이상한 사태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어쨌건 민주평화당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 아직까지 그런 네,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선거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당 지지율과 좀 맥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율에 상당히 연관이 있게 나오는데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굉장히 인물론이 중요시되는 것도 지방선거잖아요. 인물론도 뭐 처음에는 뭐 그렇죠. 뭐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 다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인물 보고 정책 보고 찍은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인물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스펙이나 뭐 학력 빼놓고는 볼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정당 쪽으로 투표 행위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제가 볼 때는 한 6, 7% 이상 넘어가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일단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의 결과물은 대부분 다 인지도,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냐에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호남 말고 TK로 가면은 김부겸 현재 장관이 출마를 하면 현재 시장보다 지지율이 배 이상 높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아마 박빙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부겸 장관 출마를 하게 되면 TK, PK 쪽에서 더불어서 이렇게 요동칠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TK 쪽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좀 공을 좀 세운다고 봐야 맞겠죠.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분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출범. 아직까지는 첫 찬석의 태풍 뭐 이런 느낌이고요. 우리는 안철수랑 달라요. 원래 찍어줬던 마음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예, 호남권 자체 분들이 안철수 자체에 실망한 게 많아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의 효용성이 다 끝난 부분. 안철수 씨 요즘 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보수 정치인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정치 자기하고 아마 후회할 거예요. 착실하게 있었으면 훨씬 칭송받을 텐데. 차라리. 맞아요. 정치라는 게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보궐선거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광주 서구하고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이렇게 두 군데의 지역구에 의원직이 상실이 됐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제 국민의당에서 한석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한석이 이렇게 상실이 되면서 호남권에서 그동안에 이계호 의원을 제외해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남에서는 유일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사실상의 예전 국민의당 몫의 두 자리가 났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더 획득하게 되는 문제가 되면 훨씬 더 지역 정치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까지 좀 부드러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두 석이면 더군다나 한 분밖에 안 계셨던 지역에서 두 석이 더 플러스 되면 굉장한 힘이 되겠죠. 근데 한 석은 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한참 논란이 심하던데. 자, 광주 서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서갑의 송기석 의원이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이었죠. 예. 지금 출마가 거론되는 분들이 박혜자 지역위원장, 민주당에서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 송갑석 이분은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정치했죠. 그렇죠. 고생을 많이 했죠. 전대 의장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다 갈만한 사람들 갔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분만 지금 상당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한 친구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친구세요? 후배죠. 뭐. 이름이 기억이 나요. 이분은 이 지역이 우리 어머니 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양동, 네. 양성동. 그쪽에서 분위기 보면 이렇게 맨날 출마를 하는데 무소속을 공천 못 받아가지고 출마를 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바로 그런 유형의 아주 의지의 정치인 뭐 이런 분들 있죠. 많이 출마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직전에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송기석 의원한테 졌지. 이분이 또 기회를 잡았는데 그렇죠. 녹색바람에 무너졌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해피리면 같은 고향이에요. 송기석 의원하고 같은 고흥에다가 또 송자, 석자 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 집안뻘 대고 해가지고 매치가 상당히 좀 복잡한 매치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의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그분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총 9번 출마하고
10번째 포기하셨더만요.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역 정치, 지역 기반의 정당들이 완고하게 잡고 있어서 사실 이런 지역에 무소속 당선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민심의 이반이라는 건 뭐냐면은 TK 같은 데 가면 또는 PK 같은 데 가면은 자유한국당 U 또는 민주당 U가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 보면. 그건 민심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정당 지지도가 여기보다는 좀 더 약하잖아요. 예. 세긴 하지만 이쪽은 막 한 7, 80% 돼버리니까 이게 예. 무소속이 살아남기 상당히 어렵죠. 혹시 대표님은 출마 몇 번에서 몇 번 붙으셨어요? 전 5번 해갖고 2번 떨어지고 3번 붙었죠. 승률 높으신데 60%. 정말 또 한 번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결정 안 하셨구나. 아니, 진짜 이번에는 못 나가요. 왜냐면 후배들이 나와서 다 진을 치고 있는데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또 저 양반 숟가락 언니 할 것 같다. 근데 연세가 젊으신데 무슨 벌써 원로 취급. 이건 좀 그렇다. 원로까지는 아닌데 좀 젊어지고 있어요. 젊어진 게 맞고. 네.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지금 김명진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 비서를 오랫동안 했어요. 남구에서 이전에 출마 한번 했었는데 또 속으로 옮겨놓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정용화 씨 이분은 새누리당 계열 아니에요 원래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심철이 광주시의원 이런 분들이 뭐 거론된다 그러는데 의원님 보기에 지금 여기에 거론되시는 분들 말고 또 포함해가지고 어느 분이 가장 유력합니까? 민평당 쪽 심철이 의원이 지금 민평당으로 갔는 게 공식으로 확인됐는가요?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전화를 한번 오기 전에 해야 했겠다 생각하다가 그냥 전철 타고 가버렸네. 그러시군요. 예. 뭐 근데 그 심철이 의원 이분이 뭐 신망이 높으신 분이에요? 아니 이제 지금 시의원인데 제가 볼 때는 어디로 갈지 지금 원래는 시의원을 좀 고려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출마하기로 했는 모양.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는 어차피 어려운 선거인데 좀 크게 놓은 거이 낫지 않겠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박혜자, 송갑석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민평당이 될지 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김명진, 정용화, 심철이 뭐 이렇게 이분들 빼놓고는 지금 거론되고 계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느 분이 가장? 어차피 지금 이전에 민주당 경선에서 박혜자 소갑 의원하고 송갑석 이사장하고 두 분이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경선을 해서 뭐 근소한 차이로 송갑석 이사장이 좀 그 공천을 받아가지고 송기석 의원하고 대결을 했는데 국민의당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떨어진 건데 또 그 이후에 서울갑 지역위원장을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송갑석 이사장이 좀 밀리고 박혜자 의원이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혜자 의원이 그 전에 한번 국회의원 한 적이 했죠. 있죠. 예, 국회의원 했습니다. 공무원도 하고 호대 교수도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경선 통과하신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 자, 지금 우리 대표님의 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전에는 송갑석 이사장이 뭐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뭐 근소한 차이로 좀 이겼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송갑석 이사장은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조직 작업을 좀 많이 파고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렇게 해도 이제 박혜자 위원장님이 서울갑 지역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뭐 시의원 나갈 사람들, 그다음에 기존 당 조직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당 조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 박혜자 의원님이 좀 더 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유권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전대의장 출신이고, 또 상대적으로 좀 젊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좀 송 이사장이 좀 더 세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는 전망은 상당히 박빙입니다. 박빙. 상당히 박빙이고 지금 두 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위원장도 이제 사퇴를 해야 할 거고, 출마를 하시려면 박혜자 위원장님은 송갑석 의원은 2월 12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혜자, 송갑석, 박빙. 그런다고 봐야 겠습니다. 의원님은 지역구가 어디셨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역구에 반틈이죠, 반틈이. 반틈. 시의원이니까. 그렇군요. 네, 반틈. 갑을 뭐 이런 정도로. 서구 갑의 반틈. 그렇군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광주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영암 무안 신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박준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곳인데, 박준영 의원 이분이 좀 수감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수감을 해야 되는 상태로 갔는데, 이제 검찰에서 며칠 날 수감하세요 했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자기 국회의원들이랑 식사한다고. 이거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법은 지켜야지. 잘못돼서 뭔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특혜를 봐준 거죠. 이제 법정에서 의원직 상실하고 나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정리할 시간을 좀 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안 나타나면은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하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뭐냐고 F1인가 그거 해가지고 뭐 상당히 많이 말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뭐 통일한 반성 없이 또 출마하고 그런 거 보면 뭐 조금 그럴 만한 양반이다. 이런 거. 그럴 수도 있다. 이분이 전남 도지사 지내지 않았어요? 도지사 그렇죠. 예. 도지사 하고 나왔죠. 예. 자, 민주당에서는 서삼석 전 의원, 백재욱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 수석 비서관실 행정관 그리고 우기종 전남도 종무부지사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권 전체로 보면은 지금 이윤석 전 의원, 김지원 세안대 교수, 배용태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렇게 영암 무안신안은 굉장히 지금 지역구로만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그렇죠. 인구 때문에 그런 건데 영암 출신, 무안 출신, 신안 출신 중에 이런 선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 선거에 그걸 활용해 먹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당 지지도도 있고 뭐 소지역 대결도 있고 뭐 이렇게 양상이 좀 드러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정치권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홍걸 위원장의 출마설이에요. 이 신안이 이제 아버님의 고향이다 보니까 출마할 수 있다고 보세요? 출마를 하기보다는 한다 하면 전략공천이나 이런 것을 더 염두에 두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가서 지금 가서 뭐 경쟁하기는 좀 네.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경쟁하기 시작하면 또 말들이 또 무성해질 것 같고 상징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김홍걸 위원장이 뭐 대선 때 상당히 호남권에서 뭐 굉장히 결했다고 보고 그게 어쩌면 문재인을 믿어도 될까 했던 호남 유권자들한테 믿음을 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김정숙 여사의 그 지역 내에서의 활동과 김홍걸 위원장의 상징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그랬던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뭐 이게 무슨 뭐 보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분이 정치권에서 실제로 현역 의원이 되는 것도 그렇게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지역 내에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좀 반발이 좀 심하겠죠. 특히 이제 무한 군수하셨던 우리 서삼석 선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고 그 사람도 굉장히 좀 괜찮다는 평들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사람들한테 뭐 양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당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또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막 그만둬라.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걸 좀 설명하고 인간적 예의를 좀 갖춰서 좀 그렇죠. 정중하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 보면 딱 해놓고 저질러 놓고 나서 막 하다 보면 그냥 따라가다가 사람이 좀 쪽팔리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그 공천 예상됐던 분이 탈락하고 나서 이제 중앙당 올라와가지고 이제 시위하고 막 이런 난리가 그래서 뒷말을 없애려면 확실히 경선은 맞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근데 여론조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김홍걸 위원장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향수도 있고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싸워볼만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뭐 자기가 출마할 의사가 있으면 나 깨끗하니 그냥 딱 까놓고 한번 붙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붙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해서 이기면 훨씬 더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모든 지역구 중에서 선거운동이 가장 힘든 지역구가 아닐까 싶은 게, 영암, 무안은 그렇다 치고, 신안은 다 섬이에요. 이게 유세하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하해 장산 비금 도초 팔금 뭐 싹 돌아야죠.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섬 중에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섬의 개수 중에 신안이 갖고 있는. 이건 뭐 선거운동을 뭐 배 타고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 이외에 어떤 야권이 거기에 명함을 내밀어도 당선되기는 사실상 지금까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명함으로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그 광주 서구갑 쪽에 민평당에 걸어다니시는 분들 지금 심철이, 정용화, 김대중 행정관을 지금 원내대표 김명진 씨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했고 특히 이제 정용화 선생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출신이긴 한데 지역에서 사람들이 좀 인재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게 또 학벌이 좋거든. 서울대 정치학과 나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 있어? 그렇게 했어. 해가지고 그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예. 그 의외로 또 그런 것이 또 선거에는 또 그 유권자들한테 그 좀 깔끔한 게 좀 먹히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 그 대표님도 나가세요 지금. 뭐 그 외모로는 또 안 빠지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어디 시내 나가면 금방 뽀록나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정당 상황이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출사표를 던지면 좀 열심히 하기를 좀 바래요. 광주에서 특히 광주에서요. 뭐 그 순천의 이정현 씨 같은 분들이 일부 있었지만 광주에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부류가 뽑힐 날이 올까요?
한 100년쯤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정신을 차리고 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안 하고 이렇게 나가면 모르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거의 사람인가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 그렇죠. 때가 좀 너무 많아요. 그렇기도 하고 예. 역사적으로 지금 그 5.18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그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력들이 반성을 안 하니 그러니까요. 반성을 안 하니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절대나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맞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아직도 5.18 때 발포 명령자를 밝히지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남북한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정당 같으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논평을 한다든지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얘들은 내가 보기엔 미국 정당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잖아요. 깔끔한 미국 사람들만 따라갈 정도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좀 못되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이쯤 하고 지금 뭐 더 이상 보궐선거 요건이 하나 생길 수 있다면 이계호 의원의 전남도지사 출마로 만약에 공석이 생기면 그 재보궐선거 때 같이 할 수 있는 선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역당. 예. 자, 지방선거로 가겠습니다.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지방선거에 광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라북도지사까지 포함,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 그리고 이제 기초시군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전체가 그러니까 광역하고 기초단체장을 전체를 100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대략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던 9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광주 전남에서요. 네. 군수선거에서 센 무소속을 제외하면 그렇죠. 군수선거에서 좀 센 무소속을 제외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셨다가 좀 어줍지 않게 스탠스가 매어지신 분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국민의당 가고 싶었는데 분위기 봐서 결국은 못 가신 분들도 그런 있고 뭐 분들이 여러 많죠.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광주시장 선거로 가면 가장 큰 논란이 이영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책 사퇴 그리고 출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 정가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동안에 사실 몇 가지가 있죠. 그동안에 이제 2016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영섭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권은희한테 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정치를 떠나서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정계를 은퇴하고 광주시장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18 때 뭐 됐고 50 때 뭐 됐냐. 그 다음에 한참 조국 민주화가 진행될 때 당신 뭐 됐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때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50 때는 뭐 청와대 사정실에 뭐 파견 공무원으로 좀 나가 있는 모양인데 뭐 그건 뭐 공무원으로서 파견시키면 파견 가야 되는 거니까 파견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거리에서 싸우고 돌 던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양심껏 자기가 처한 조건에서 삶의 현장에서 뭐 돈이 있으면 돈으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기술과 힘이 있으면 힘으로 이렇게 사회를 좀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별것이 아니고 좀 본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파견 공무원이었다고 해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크게 나온 게 지금 일자리원에 상당히 좀 운은 좋으신 분 아니에요. 이게 2008년에 소송을 해가지고 2010년에 중간에 그만두고 시장 나왔어요. 그래갖고 떨어졌어. 그 다음에 다시 재선한 거 아닙니까? 재선해서 다시 시장 출마했다가 탈당해가지고 또 안 됐어요. 탈당해갖고 이제 뭐 경선에서 강원태 시장 후보하고 경선에서 져갖고 결국은 됐죠. 그러다가 다시 2017년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다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게 발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발탁된 지 9개월도 안 됐는데 그걸 또 놔두고 이제 또 삼선에 나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만 보고 또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 또 나온다 하고 일자리 위원장 하다 다시 또 시장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심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정책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위원장 맡고 그 부위원장 하고 청년 일자리 할지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책임있게 로드맵을 만들고 잘해봐라 하고 싶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실업 상태 보면 한 9.9% 정도 되더만. 네. 청년 실업률 9.9%예요. 체감 실업률은 한 25%가 된다 그래요. 아무런 이 내용을 별로 제가 볼 때는 마련하지 못했어요. 왜 그냥 보면 이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로드맵이 좀 완성됐다고 하는데 공공에서 창출되는 81만 개 일자리를 제외한 창조적인 일자리로 하는 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더군다나 최근에 문 대통령이 불러다가
좀 질책한 거 아닙니까? 못하고 있냐 다시 짜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그만두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비판들이 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그 좀 좋게 나간 사람들은 차도 마시고 이제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그랬던 모양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별로 이게 좀 축복하는 분위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면 기념사진 찍기도 좀 곤란한 이런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 뭐 카드라 통신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도 애기를 선이요. 3명인데 좀 하나 이게 군대 갔다 와서 뭐 빨리 졸업해봐야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한 1년 쉬려요. 그러면 1년 놀더라고. 그러고 나서 또 졸업해야 되는데 또 졸업할 때 또 1년 유예시켜갖고 1년 더 늦게 졸업해갖고 이제 한 연봉 한 2,600만 원 된 것 같던데 뭐 중소기업 취업해서 그나마 2년 늦춰서 그나마 취직했으니까 다행이지. 그 다음에 우리 또 둘째 놈은 올해 졸업반이요. 근데 아빠 나 대학원 갈래요. 그러고 대학원, 못 알아 대학원 가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좀 숨으려고, 바로 이제 어디 나가기도 좀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박사 되고 교수 될 것도 아닌데 대학원 간다 해서 대학원 갔어. 그럼 딸내미 또 올해 졸업반이에요. 딸내미 졸업했는데 야는 이제 작업치료사에 국가 자격증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취직하는데 광전남에 병원에 좀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뭐 수원 이런 데 좀 알아보는 모양인데 연봉 이것들 보면 올해 한 160, 70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 보면. 근데 이제 다행히 기숙사가 있는 병원이면 괜찮은데 기숙사 없으면 또 반값 한 3, 40만 원 내면 어머 돈을 어떻게 몰고 하고 걱정하던데 돈 모아서 어디다 쓸란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각 부모들이 자기들 자식들이 있으면 이 청년 일자리랄지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올인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짜야 할 이런 시점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례를 하기보다는 국민의당에서는 자기 일자리 챙기려고 한다고 뭐 그렇게 비판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제일 또 잘 나가고 여론조사에서 줄곧 여론조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1등을 고수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 철저하게 뭐 태클 걸고 이렇게 심하게 뭐 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거죠. 뭐. 젖는다.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고요. 이분이 관운이 엄청 좋으신 분이세요.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최근에 이제 일자리위원회라는 게 그 위원장이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그 사실상은 일자리위원회 수장인 부위원장을 하셨는데 사실 일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집니까만 문제는 이게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이렇게 거의 맞다시피 전담하다시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과를 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짧은 기간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 정도는 뭐냐면은 국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내가 위원장이 돼서 이걸 챙기겠다 하는 부분이라면 좀 진득하네. 최소한 2, 3년 정도는 이렇게 그 자리에 하면서 성과를 내주면 좋은데 한 8개월 하다가 선거 자리가 나니까 그걸 그만두고 나오는 건 비판마다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권은희 의원한테 지고 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이분도 이제 70 다 돼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자리를 좀 양보하실 때도 됐는데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민주당에서 그 명부 유출. 그렇죠. 당원 명부 유출. 그 논란이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게 쉽게 표현하면은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측에만 당원 명부를 제공한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나머지 분들은 당원 명부를 모르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용섭만 지금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출한 게 누구냐 이렇게 단체로 항의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에서 주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고 친한 누군가가 갖고 나가서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용섭 일자리위원장 이름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이제 그 자기 가명을 쓴 사람도 본명으로 그다음에 어디 알려질 수 없는 이런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게 유출된 것은 확인한 것 같은데 경찰에서 이 명부를 주라고 당에 요구를 하니까 당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이미 유출돼가지고 보고가 넘어가 버렸는데 이걸 왜 안 주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당 사정이야 이제 뭔가 뭐 사정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태로 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선거를 안 나오면 이게 없던 일로 되는 거지만 그렇죠. 선거를 나오게 되면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돈은 어디서 나서 이 발송병은 어디서 줬냐? 보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 이 직접 출마 당사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게 꾸준하게 아마 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이게 걸리면 선거법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민주당의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고 일단 느끼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그 명단을 줬다는 건 문자 한 번 받고 안 받고는 찍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존재감의 차이에서 엄청나거든요. 이용섭한테 문자 왔네? 당원들한테 요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진상조사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그리고 상당히 좀 한 10%대 앞에 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라도 말로는 자발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좀 더 느긋하게 그 앞서가는 사람답게 선두주자답게 좀 이렇게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또 어떤 사람이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좀 앞서간 측면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명단을 보자면 지금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그 다음에 현 윤장현 광주시장, 그리고 강기정 전 의원, 민영배 광산구청장, 양양자 민주당 최고위원, 이병훈 동남을 지역위원장, 최영호 남구청장 뭐 이렇게 되거든요. 출마하신 분들 명단을 보면은 이 중에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하고 다음에 현직이니까 윤장현 광주시장 현 시장도 지지율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강기정 전 의원 정도, 거기가 이제 빅3 정도라고 보면 맞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 지난 2017년 7월 조사 이후 지금까지 조사에서 거의 뭐 한 20%에서 한 27, 8%대로 뭐 꾸준하게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위를 유지해왔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지금 현직 시장님하고 강기정 의원님이 좀 2, 3위를 뭐 엎치락뒤치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도 이용섭 위원장의 대학에서 싸울 만한 사람으로는 내가 볼 때는 이제 현역 시장님은 이제 뭐 지지도가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미 좀 확장성에 있어서 새로 나온 사람보다는 좀 짧다고 보면 그 강기정 의원님이 제일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대학만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 밑에서 지금 보면 민영배 청장도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또 최영호 청장도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또 의외로 이게 양양자 최고 만나면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네. 좀 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 지금. 이분도 다 됐으면 좋겠네. 그렇죠. 다 되면 좋죠. 근데 선거랑 다르게 그게 안 되니까. 강기정 의원님은 우리 그 관계자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편을 못 들겠고요. 사실은 관계자예요? 네. 관계자께 많이 출연하시구나. 모르셨구나. 관계자인지는 몰랐어요. 아니, 우리 출연하신다는 뜻이에요. 출연한다. 그렇지. 인간 관계를 맺었다. 뭐 이렇게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패스를 하겠습니다. 불공정하다고 느끼실까봐 빼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윤장현 현 시장이 현재 시장으로서는 매력이 없는 부분인 거죠, 사실은. 현직 프리미엄을 전혀 못 누리잖아요. 일단 광주 여론은 윤장현 시장이 교체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 그런 상태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사람이야 뭐 다시 없이 뭐 점잖하시고 겸손하시고 좋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움들이 시민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이제 시민들한테 좀 먹게 들어가면서 정체됐던 지지도가 약간은 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 이렇게 시장 후보 나온 사람들 또 이런 데 또 출연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 안 하면 집에서 잠자고 안 갈 텐데 또 그래도 또 구순 봐야 또 할 말이 생기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출판 기념회나 뭐 포럼 창립 때나 이런 데를 다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뭐 그 부분 좀만 설명하면 이제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무등산 포럼이라 해가지고 뭐 거의 한 경찰 추산으로는 한 7,000명 될 거고 이제 주최직 추산은 한 10,000여 명 이제 모여서 상당히 좀 걸판치게 뭐 무등산 포럼 창립했고 그 뒤로 우리 최영호 청장도 상생 포럼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왔어. 관심이 많아서 그걸 보고 나서 최영호 청장 참 사람을 많이 동원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양양자 최고도 무슨 이양 촌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뭐 책 이름도 뭐 날자 양자 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촌스럽긴 한데 출판 기념회 할 때 상당히 좀 색다르더라고. 이 양반 이 모토가 보면 생각을 다르게 선택을 다르게 광주를 다르게 했거든요.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약간 기업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를 맨날 이제 평화, 인권, 민주만 이야기하려면 양양자 필요 없다. 여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창조적인 힘을 덧붙이려면 양양자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요체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정치인들 책 쓰면은 야 장롱 갤 때나 뭐 컵라면 덮을 때나 쓰는 책들 웬만히 쓰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책은 좀 볼만한 대목들이 꽤 있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컵라면 덮을 때나. 아니, 그 라면 끓였을 때, 냄비에. 냄비 받침대.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양양자 최고도요,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 스토리가 있어. 광주시장에 지금까지 여성이 시장이었던 적은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매력이 있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강기정 의원님 콩닥콩닥 한다, 이제. 근데 광주시를 위해서는 이제,
그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 약간 불공정 경선 느낌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분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나머지 윤장현, 강기정, 민영배, 양양자, 이병훈, 최영호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재밌는 게 앞서 나가는 1위 주자를 2, 3위 주자들이 연대 또는 뭔가로 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것이 또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마 강기정 의원님, 최영호 청장, 양양자 최고, 민영배 청장은 아마 그 세대도 60년대 이하 세대이고 생각도 상당히 좀 생기발랄하고 뭐 좀 통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차도 한 잔씩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들리는 바에 하면 이게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이 최 청장하고 민 청장은 사무실을 같은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아서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아직 뭐 본인들한테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장희 시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자면은. 네. 그래서 여기 포럼도 이제 보니까 이 제목은 좋았어요. 광주형 일자리를 지키겠다. 근데 보니까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현역이면서도 이 감동이 별로 없고 깔끔하지가 않아.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자기 부신 같은 사람 5명이면 이긴다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처럼 이렇게 되어줄 사람. 근데 정말 앞에서는 어쩐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이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좀. 솔직히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안철수계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공천을 할 때 안철수 대표가 집권으로 사실상 전략 공천한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김동철, 장병환 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었는데 장병환은 이제 민주평화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됐고요. 김동철은 안철수 따라갔고 박주선 의원은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주선과 유승민이 바른미래당 대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주당만 한석이 급한 게 아니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병환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14석이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나가서 의석을 놓게 되면 사실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그래서 조배숙 당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현역 의원을 6.13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지방선거에서 현역 차출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게 바로 이제 한석이 아쉬운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또 나가도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이계호 지사 같은 경우는 전남도지사를 나가서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다시 그 지역에 뽑힐 만한 사람이 민주당이라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당장 불안한 거지. 의석이 지금 현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기호 문제로 의석을 그렇죠. 4석 차이인데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박주선이나 김동철 이런 사람들이나 장병환 이런 사람들이 출마 가능성 사실 없는데 언론이 설레발치고 분위기 막 이렇게 띄우고 그렇다고 또 공조적인 정당들이 후보를 안 낼 수도 없잖아요. 후보를 안 내면 그 조직이 죽어버리더만 그렇지. 선거 때.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없어도 계속 조직을 돌리는 의미에서라도 하더라. 자 여기서 그러면 어려운 건데 후보로 일단 현재로만 보면 이용섭 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대반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되는 길도 결코 제가 볼 때는 꽃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순간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제 검증 들어가는 거예요. 거죠. 이제 검증 벌써 그 이름을 내걸면 알만한 사람들, 뭐 국립공원 전 이사장 했던 분이나 뭐 시의원들 2-3분 뭐 이렇게 합쳐서 천인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용섭 위원장은 너무 그렇게 양손에 떡 들고 너무 떡까지 그렇게 넘겨다보는 일을 너무 자주 하냐.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한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냐. 이런 점들을 이름을 걸고 지금 성명서를 낸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 이름을 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좀 경랑이 예고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이용섭 캠프 측이나 이용섭 의원 측에서 좀 감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원로들하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세대 중에서 좀 60대 이상 되는 선후배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운동하고는 상관없이 광주 좀 상처를 치유하고 광주 발전을 위한 자문그룹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게 혹시 말씀하신 게 광주시민 천인 이용섭 광주시장 출마 비판 이거.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걸었어요. 이름을 걸어놓고 이야기해요. 근데 선거란 게 또 뭐 객관자적 입장에서 보면 뭐 이용섭 위원장이 되든 뭐 윤장현 시장이 되든 강기정 의원이 되든 양양자 최고가 되든 뭐 민영배 청장이 되든 최영호 청장이 되든 우리 편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적들과 싸움이 아니고 우리
편 내에서 누가 되느냐도 사실 선거에 되게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야 민주당이 되면 됐지 뭔 상관 있어 이런 것보다 그 지역으로 가보면 촘촘하게 이 사람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논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경선에서 뽑히느냐는 한번 재밌게 한번 볼만한 구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역 같은 전후는 잘 되실려나 모르겠네.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남도지사로 가겠습니다. 전남도지사는 현재 이계호 전남도당위원장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분이 이제 일단 전남도당위원장은 사퇴를 했어요. 이제 불공정 네, 경선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남도지사 후보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등을 달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당에서는 당신 아니어도 나가서 당선될 사람 많은데 왜 굳이 국회의원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지금 결국은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전라남도의 이용석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비중으로만 따지면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준비도 많이 하셨고요. 뭐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도 뭐 역할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사람이 상당히 좀 훌륭하다는 평이에요. 그래서 톡 붉어지지도 않으면서 좀 원만하시고 적도 많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 좀 하시는 분이고. 근데 아까 서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개인이 준비해왔던 것을 뭐 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막무가내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선당 후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과 당이 잘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잘 해서 본인이 뭐 당 상황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절박하다는 판단이면 뭐 내려놓으실 것이고 아니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출마하시는 쪽이 좀 더 비중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어떤 단체장 선거에 나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경북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철우 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상은. 왜 내려놓느냐. 지금 현재 경북도지사가 3선에 걸려서 못 나옵니다. 현직이.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이철우만 유일하게 두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한데 10명도 안 되는 보좌관 데리고 국회에서 300분의 1로 사느니 광역단체장 되는 건 훨씬 더 자기한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대선을 가려면 광역단체장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국회의원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로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국회의원직 내려놓는 요건은 딱 하나. 여론조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정치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대차 대접에 딱 잡아가지고 이게 승산이 있을 때 내려놓는다고 봐야 맞죠. 그러니까 이계호 의원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잘 모르지만 굉장히 호평을 지금 받으시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계호 의원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거고 민주평화당에서는 뭐 계속 분위기만 띄웠어요.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때부터. 그리고 바른미래당으로 간 이제 주승용 의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박지원 주승용도 출마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계속 해보시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최소한 전제 조건이 최소한 6대4 정도는 가야 출마하지. 그 이하면 출마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6대4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풍선만 띄웠는데 사실은 결국은 출마 안 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계호 후보의 거의 독주가 예상되네요.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당내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당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후보군이 화수분처럼 솟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 정치인들이 이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그 가전제품 광고에 그런 것처럼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후보군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대양마 내지는 대체 주자로 거론되는 양반이 뭐 농림수산부 장관 하고 있는 김영록 전 의원 뭐 이런 정도 분 외에는 거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정가라는 게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늘상 말하지만 득표율 15%.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나가서 인지도도 높이고 당장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나가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밟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런 후보들이 아닌 다른 후보들을 아마 낼 거예요. 내겠죠. 본인들이 안 나가면 대타로 내겠죠, 분명히. 내서 좀 활동하게 할 근데 선거 비용도 보전 못 받으면 10%까지 하면 50% 맞죠? 15%가 이제 전액 이런 건데 지역 경과에서 선거 한번 나갔다는 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광주시장 후보가 지금 사실상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되겠다 이러는 것도 있지만 출마 한번 하면 생기는 그 지역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게 나중에 또 총선 같은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한 쓰임새로 쓰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다. 그렇죠. 시장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실제로 왜 서울에서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시장 후보로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되겠다 이런 것보다 존재감 과시하고 인지도 높이고. 나 서울시장 후보의 후보였어.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요새는 근데 옛날보다는 더 많이 안 알아줘요.
자주 출마하면 저 선거 병 걸린 사람 그렇지, 아니냐. 그렇지. 이쪽이 관심병처럼 네. 선거 때마다 나가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 나모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만 돼. 분위기 딱 봐서 내가 당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살짝 이렇게 발 빼는 그런 형태의 그런 분들이 있죠. 예. 명절 밥상에서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호남에서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해서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관계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치 하늘이 내려준 것처럼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신의 선물 하나 주고 북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 이렇게 덤으로 따라온 뭐 이런 느낌인데 이 과정에서 호남권에 계시는 유권자분들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민주당 외의 당들은 사실상 거의 전면에 가까운 결과. 그러니까 기초 의원들에서 그 2명, 3명씩 뽑는 거기서 몇 석이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시도지사는 거의 싹쓸이 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원죄가 있다고 보는 게 대선 때 그래도 호남권에서 한 20% 이상 얻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지지율을 유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개혁이 잘하고 있을 땐 잘한다 해주고 정말 못 봐주겠다 하는 게 있으면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개혁 도와주는 스탠스로 갔어야 되는데 거의 뭐 처음부터 우리 안 도와줄 거야, 발목 잡을 거야. 우리 지긋지긋하게 봐왔잖아요. 새누리당 그 부류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발목 잡는 거. 네. 그러니까 미운정이 확 박혀가지고 결국엔 이 모양 이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좀 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 좀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렇게 갔으면 좀 더 나을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다당제 하에서 절대 당보다는 절대 당에 조금 좀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남은 것도 좀 유의하기는 했을 법한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너무 많이 죽기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의 나름대로 기대하는 거는 안철수식 발목 잡기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플러스 해가지고 본인들의 지지율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국에는 국민을 움직이는 건요 색깔론이 아니고 저는 복지라고 보는데 정당을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복지 정책이 나오면 그게 뭐냐 너무 적다 더 올려라 이런 식의 반대는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반대 있잖아요. 막 퍼주기라고 말하는 민주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복지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제 바른미래당 등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 지금 무소속으로 간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성금주 의원하고 이용호 의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사실상 바른미래당으로 끌려간 비례대표 3명까지 하시면 사실상 뭐 한 20석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라도 정가의 예측은 그런 거잖아요. 그 정치적 용어로 쓰는 거를 민주당 이중대. 근데 사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개혁에 동참할 때는 과감하게 동참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어느 정도 다음 선거 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우리 대표님은 명절에 어디 계십니까? 목포 하루 갔다가 이제 광주로 다시 오고. 목포가 본가세요? 아니 처갑니다. 처가요? 네. 본가는 어디 계시나요? 광주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처가에 가시는구나. 아직도 가시나요? 명절 착실한 사이예요. 명절 때마다 가지 가면. 우리 집 사람이 큰 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제가 대장놀이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재밌구나. 장모님 잘해주시고. 음식 장만을 좀 하세요? 나 궁금하네요, 그게. 추석 때 가면 이제 송편 정도나 만들 때 그런 정도는 하지. 나머지는 또 장모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남자들 또 물때 묻히고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나야 집에서는 집에서 많이 하니까 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또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많이 하시는군요. 요즘 이렇다니까 이래 살아남아요. 지금 뭐 설거지 정도는 기본으로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좋아하시는 음식은요? 명절 음식 중에 요거 맛있더라. 나 처갓집 가면 이거 꼭 해주면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모님께 명절에 이것 좀 해줘서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좋아하세요? 매생이 떡국, 그다음에 뭐 조기구이 뭐 이런 거 좋아. 매생이 떡국 좋아요. 심정적으로는 지금 벌써 고향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절날 뵙는 그 고향분들 이 구수한 사투리 먼저 한번 접해봤습니다. 우리 이진문 광주포럼 대표님과 함께 광주 전남의 6월달의 지역 민심을 한번 일단 읽어봤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4월달이나 이쯤 되면 또 바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상황이 그때 한번 또 나와주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뭐 5월달, 4월, 5월, 6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일종의 고토 회복이잖아요. 네. 총선 때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네. 대선 때 이제 일반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는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걸 지지를 가져왔는데 이게 지방선거 때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또 다음 총선 때 또 바로 밑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민심 리포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명절에 예.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십시오.
뭐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광주시장 선거가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우리 강기정 전 의원, 민영배 정장님, 1등 달리고 있는 이영섭 의원님, 또 4년 동안 고생하셨던 윤장현 시장님, 그다음 양양자 최고위원님, 뭐 그다음에 이병훈 동남을 지역위원장님, 다 광주로서는 좀 훌륭한 자산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 선거 경선하면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사람이 선거 때 적치면 사실 한 10년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칼로 받은 상처야 뭐 소독하고 치료하면 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상당히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자산들이 상처받지 않고 누가 이 시장이 되든 간에 이 광주 발전을 위해서 서로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좋다 싫다는 명확하게 표현을 하겠지만 뭐 우리가 뭐 원수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서로 잘 될 수 있는 이런 시장 선거, 축제의 시장 선거가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시민들 앞에 평가받는 그런 경선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표님이 좀 책임감을 가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역 민심을 전달해주는 팟캐스트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원님은 범위 오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